36.5도 인간의 경제학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좀 찢으면 되잖아. 배웠다고 그랬죠? 주류 경제학, 뭐 전통적 경제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자유주의적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또는 전통이라고 그래서 고전 경제학파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고요. 행동 경제학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봐요? 얘네들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서는요 수학을 중요하게 봐요. 수학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수학 점수를 많이 반영합니다. 근데 행동경제학은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기본으로 하면 심리학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갖고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본다?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 인간의 행동이 꼭 이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겉보기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판단을 해놓고 나중에 합리는 뭘로 자기의 행동에 이유를 갖다 붙일 때 써먹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장을 한대. 그래서 제목에 담긴 의미를 추측해 보도록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추론학이니까, 그지? 그래서 단어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감춰진 거 뭐 이렇게 하는데 36.5도 체온 따뜻함 인 거고 이게 뭐랑 대비되는 거야? 수학, 이성 이런 것들의 차가움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간의 본성은 36.5도 따뜻하다. 꼭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함적이 아니라 감정적일 수도 있고 인간에게는 이타적이거나 그 다음에 감정적인 그런 본성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인간의 경제야 그러잖아. 이윤아. 네? 의자, 이 저거 관현주사 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책상 이런 거야. 그리고 소유, 그죠? 또 나의 이름 그러면 이름 나의 이름 이럴 때는 소유 말고 이퀄? 나의 이름 나는 내 이름 뭐 나의 이름은 뭐뭐이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유사한 거잖아. 나는 그 이름은 부르죠. 또 우리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사실 이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냐? 경제학이 36.5도 인간의 경제학. 뭔가 지금 비유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경제는 차갑고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학같이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네, 결론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유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목적, 또는 대상, 뭐 이런 것도 다 의야. 그러니까 나의 그림 그러면, 나를 그린 그림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델이 되는, 그치?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아니,
그럼 이제 목적성을 띈다고 하거든, 이거를. 뭐,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들어낸 거, 뭐 이런 뜻도 있죠. 뭐지? 나의 그림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경제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제상, 예? 새로운 경제학의 필요성, 새로운 경제학, 어떤 경제학? 전통적인 경제는 이윤을 위한 거고, 인간의 경제학은 뭘 위한 거야? 인간을 목적으로 두는 거. 또는 인간을 위한. 이런 뜻이 돼요. 자꾸 전통적 경제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윤 추구, 그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윤이 목적이야. 새로운 경제학은 그지? 인간을 목적,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삶을 목적으로 두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전통적 경제학이 설정한 거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 인간은 어떤 존재?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오케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를 때의 인간은 이기적 합리적인 존재라고. 그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대, 괴리가 있대요. 그걸 증명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했대. 자, 요거는 그대로 기억을 해둡니다. 이 위에 거랑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은 뭐죠? 기존 경제학이 설정한 전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는 실험이라고 하지 말고, 이 실험은 그냥 그대로 전통적 경제학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라고 되고, 그다음 외우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그냥 사실은. 뭐 그냥 비슷한 걸 써도 되는 겁니다, 원래. 내용상은 이거나 이거나 그게 그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학교 시험 같은 데서는 짜증나게 이런 것도 다 구분해야 되거든. 그대로만 외웁시다, 이거는. 뭐 이런 내용 쭉 있대. 이렇게. 그리고 그게 여기에서 이렇게 삐딱 나왔지? 기본 이거죠? 그럼 이 경제행위의 특성까지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뭘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전통적 경제학의 한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 순서상은 그렇게 들어가는 걸 생각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인간 경제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해 보니까 전통적 경제학으로는 이거를, 이 행위의 특성을 설명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네,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의 한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의 특성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인 거야? 한계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따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지, 공공적인 특성. 그건 이제 따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고 이제 끝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럼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우리 인간 사회를 설명하고, 그래 설명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한계 때문에 요렇게 그치? 새로운 뭐 이론 또는 정책 그치? 등이 필요한 이렇게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맨날 안 쓰다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날 열심히 뭘 쓰더니 맨날 안 써. 가만히 멍 때리고 쳐다보면서 이게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머리에 넣었어요. 오케이. 머리에 넣으면 제일 좋고.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 전형적인 이상형 인간의 전제인 거죠. 호모 에코노미쿠스 계속 얘기하지만 뭐라고? 채취가 완전히 제거된 존재.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이야? 감정 없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이런 뜻인 거지. 그리고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이기적이에요. 그치? 그래갖고 요거는 순수한 이성. 그 다음에 요거는 이기심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그 다음 주 정리? 이기심,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 최근에는 했지, 그러면. 자, 최근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전통적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을 하다니 반기를 드는 것도 비유적인 거죠. 또는 관용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거지 이게 참신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른 글들을 볼 때는 어떠냐면 설명원 노설문들이 되게 아주 깔끔하게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표현만 썼지. 근데 얘는 주제가 좀 이렇게 인간적이어야 해요. 논리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 같은 거, 약간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특징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이 이 주제의식하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글이야,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하면서 이제 관련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이 증거를 이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공재의 정의. 여러 사람의 공공동으로 소비하는 것, 이런 거죠. 공공재의 정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한 이 정의만, 그지? 여기서 쓸 거야.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한 사람이 독점하기 힘든 서비스 공공재라는 게, 그 다음에 경합성, 이게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이게 낮아. 공공재는. 그 다음에 배제성도 낮아요. 배제성이 낮다는 건 독점이 안 된다는 거랑 비슷한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배제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경합성, 배제성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쓰면 남들은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쓰면 그게 사라져. 소비돼서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지. 맞죠? 또는 내가 쓰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동시에 못 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낮다는 얘기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또는 달아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배제성. 내가 쓰고 있는 동안에 남들도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독점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제성이 낮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그죠? 공공재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뭐에게 설명해요? 요거를 이렇게 예시로
설명하는 거지. 자, 이 예시는 우리 항상 근데 예시를 표시해 놓고서 이 예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는 예시의 바로 앞문장이나 바로 뒷문장으로 가면 중심 내용이 다 나와 항상. 그치? 그래서 이 예시는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예시 해놓고서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가정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소한 건데 꼼꼼하게 읽나 안 읽나 확인할 때 이런 것도 써먹어. 그 다음에 이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만 내면 철통 방위를 약속한다는 신문 광고도 냈대. 이걸 이용하려 할까 돈 내고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 산 사람만 골라서 돈 낸 놈은 쓰고 안 낸 놈은 안 쓰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배제시키는 거. 돈 안 낸 사람은 배제.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제성이 낮다. 이제 그래서 그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할 때 그렇죠?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대요. 이런 거를 이제 비배제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배제하는 게 아닌 거.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제시킬 수 있어야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거든. 그렇죠?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고 그렇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돈 낸 사람만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그 대가를 내고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돈 안 낸 사람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돈 낼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 때문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돈 4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저렇게 되면 돈을 4개를 못 한다고. 그럼 뭐요? 돈을 지불하기 위한 지불 동기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되고요. 그냥 참고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어요. 지불 동기가 없으니까 뭐 돈 안 내려고 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왜? 이 비용은 결국 어디서 부담해? 나라에서. 뭘로? 세금으로. 그러면 이 지도, 그치? 자기도 돈을 낸다 안 낸다? 내는 거니까. 그치? 세금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 적게 내고 싶어. 이런 거지.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에 편성해서 그 혜택을 누린대요. 왜냐면 공공재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사실.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만들고 나면 뭐해? 비례됐어. 난 돈 안 냈어도. 어때? 그 혜택을 나는 누릴 수 있다, 없다? 있거든.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은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세금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뭐 우리 경제에 개입해서 하는 일들, 뭐 또는 사회가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베푸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복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줄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이거래, 심리적 동기가. 그 사람의 무의식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어차피 내가 안 내도 사람들은 할 거니까 나는 거기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깔려 있는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이죠. 그래서 무임승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자들 그죠?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제인데 결국은 이거를 그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치?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시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죠? 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못하잖아. 공공재를 못 만들죠? 공공재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비슷한 말이 이제 뭐다? 국가가 그지?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어차피 시장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니까. 그럼 뭐 나라가 해서 필요한 걸 못하겠어. 네, 됐죠? 약간 이제 공공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의료 이런 거 있잖아. 의료는 공공재냐 아니냐? 의료. 어떻게 생각하니? 지효야. 남자한테 보면 안 돼. 알았어. 사연이는 오늘 첫 수업인데 물어보겠어. 민서야, 네? 아니 의료는 공공재 아니야? 아니, 자기 생각 모르는 거야. 아니, 아니야? 왜? 애들이 그래서 혜성이는요? 준하는 이현이는 의료는 공공재일까? 이제 아까 우리 배제성, 경합성만 놓고 보면 우리는 공공재가 아닌 거에 가까워요. 그치? 근데 이제 공공재를 좀 다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선택 가능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뭐 필요하면 더 많이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 없어지거나 또는 뭐 줄여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러면 확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이 가능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거는 내가 기호, 내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재화가 되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적 재화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야 돈 없으면 쓰지 마. 돈 많으면 뭐 펑펑 쓰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맞죠? 뭐 과소비니 뭐니 해도 자본주의는 그런 거 나쁘다고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왜? 자기가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쓴다는데 뭘.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이제 필수재를 공공재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필수재. 왜냐면 이거는 탄력성이 매우 낮은 거야. 예를 들어서 식량 같은 거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알겠니? 그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을 기준 놓고 그 이상의 식량은 그치 효주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뭐가? 내가 안 죽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잘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이상의 식량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더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참고 싶으면 참고 이렇게 그치? 우리가 거기까지 보장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알겠니? 그치? 근데 그 최소한의 식량은 어떨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부정하잖아. 그럼 이제 뭘 부정하는 게 되냐면 인권이라는 걸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야. 우리는 다들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치? 그거는 누구도 뺏거나 억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게 전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은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거보다 더 적은 양의 식량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건 선택이 아니야? 아니지. 그죠? 누가 그걸 자유롭게 선택하겠냐? 마찬가지로 의료도 분명히 사적인 재화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너네 만약에 칼 찔렸어, 칼에 푹. 피가 철철철철 막 이렇게. 그죠? 그럼 치료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또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자기 팔자지. 자기가 평상시에 호신수료도 배워놓든가. 왜? 근데 뭐 어쩌다가 찔리거나 사고가 나 다치거나 뭐 이랬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래서 철철철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뭐 수술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걱정하지 말고 최소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의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같은 게 실제로 옛날에는 당연히 공공재의 성격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국가에서는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이 생겨요. 너네 인터넷은 어떠냐, 인터넷? 좀 쾌해. 야, 인터넷 없으면 살 것 같아, 못 쓸 것 같아? 못 살아요. 왜? 네? 그렇게 너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무슨 유지? 알겠습니다. 휴지. 못 살 것 같아? 안 물어볼게, 알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 수는? 살 수는? 너는? 못 살 것 같아? 사실 이게 요즘에는 인터넷도 어떤 입장으로 보냐면 이게 단순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서로 의사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이 사회 내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인간은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맞지? 뭐 저기 어디 섬에 가서 산다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죽었다 깨도 못 삽니다. 다 그 섬에 가서 나는 자연이나 찍는 아저씨들도 밖에서 자기 마누라가 가끔 김치도 보내주고 고춧가루도 보내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안 그래? 사람 혼자 못 산다고.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할 때 옛날처럼 학교 끝나면 야 우리 같이 놀러 갈까 해서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학원 가야지. 그렇잖아요. 학원 가야지. 맞죠? 그럼 이렇게 이제 시간 쫓기면서 사는데, 그러면 인터넷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사회화를 하냐 이거지. 그죠? 그렇게 보면 이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최소한 그 기본적인 양이 공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요 논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제 수능 독서 같은 거 하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 내요? 이거 진짜 그치. 사유재산으로만 본다 그러잖아. 사적 재화로만 보면 이거 많이 쓰는 놈은 많이 내는 게 공정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치? 왜? 공공재라서.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서. 물론 완전 공공재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한테 맡겨는 놓죠. 하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해가면서 그걸 통제하려고 한다.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공공재와 사유재의 애매한 상황이 되면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는 인터넷 종량제 쓰면서 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네네. 그렇죠. 그래. 난 못 살아. 종량제. 그런 거지. 그래서 공공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고, 이제
수요에 따른 탄력성이 매우 약한 재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치잖아. 말을 좀 어렵게 할 겁니다. 일부러. 그런 단어 나오면 당황하지만 말라고. 그렇게 해보면 공공재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과 질이 보장이 되어야 해요. 이거 사실은. 그런 재화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거를 똑같이 제공한다는 게 시장에서는 역시나 비슷한 일들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시장 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은 의료 민영화가 완전히 돼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갔을 걸. 의료 민영화 완전히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고. 치료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잖아. 의료보험도 거의 다 사적보험이야. 뭐 삼성생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 근데 미국에서 정상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한 달에 지금 평균 400 정도 들어가요. 미국은 한 400, 지금 환율 올랐으니까 더 들어가겠죠. 하여튼 대충. 그럼 400 정도 들어가면 내가 정규직 직장에 들어가잖아. 그럼 회사에서 반절을 부담하고 내가 반절을 부담하는 거야. 내 월급이 200씩 의료보험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걔네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으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보험 든 회사에 보험회사 들 때 세 가지를 나눠서 가입하거든. 합쳐서 200인데 하나는 앰뷸런스 보험, 하나는 병원의 치료보험. 네. 앰뷸런스 보험이 뭐예요? 정말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보험. 왜? 사적 보험 나오니까 가장 이윤 동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맡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약 타는 보험입니다. 세 개를 따로 들어야 돼요. 그 세 개를 다 들었을 때 한 200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여기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왔고 아슬아슬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보험회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S생명에 가입을 해놨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계약한 앰뷸런스 말고 다른 앰뷸런스가 왔다. 그럼 보험 적용을 못 받아요. 근데 앰뷸런스 타고 가면 그게 한 100단위, 200단위 정도 되거든. 타고 가는 것만. 그럼 이제 나는 절대 의식을 놓으면 안 돼.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절대 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 내 보험사인지 확인하고 나 태워가세요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의식을 잃어버리잖아. 그럼 먼저 도착한 새끼가 날 태워가. 왜?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어. 날 실어가 버린다고. 왜?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있어도 못 갑니다. 만약에 그 병원이 내 보험회사랑 계약을 한 병원이 아니면.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계약한 병원으로 가야 되고, 보험에서 실제로 그 보험에서 이제 보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이야, 그 나라는. 그래갖고 미국에 간 우리나라 교포들도 치료받을 때 우리나라로 도로 들어와. 아니, 그래요. 이제 사실 이렇게 사는 건 어때? 그렇게 살고 싶냐? 절대 싫지, 절대.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미국도 공공병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의 비율이 30%가 훨씬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 또는 시스템의 비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다 개인 병원이에요. 사유재산처럼 써요, 사유재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해가지고 돈 벌려고 애를 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의료보험 하나의 의료보험만 써서 당연지정제라고 해갖고 아무 병원이나 가야 되고 병원은 치료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병원의 사적 이윤 추구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딱 그거 하나에서 유지가 돼요. 이거는 너네 나중에 투표할 때도 잘 봐. 그리고 이름 꼭 기억해놔. 당연지정제.
그거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해져요.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 공공의료 시스템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서. 갖고 민간 영리병원 만드는 거 반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영리병원이라는 게 지금은 병원 원장들이요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병원 법인은 다른 수익 사업을 못 해. 만약에 다른 수익 사업을 하면 그걸 연계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게 막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몇 가지 제도도 같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당연지정제예요. 그 당연지정제 없애려는 사람들 많이 있어. 나도 투표할 때 그거 꼭 봐야 돼. 가장 열심히 없애려고 했던 게 박근혜인데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에 그거 없애기 직전에 다행히 쫓겨났거든요. 실제 거의 다 개편했었는데 지금은 그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라 누가 맘만 먹으면 만약에 그런 대통령 들어서 맘만 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없앨 수 있어요. 진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렇게 공공재라는 건 이런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다. 뭐 이런 느낌의 성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미국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이 그래서 모든 걸 다 민영화 시켜놨잖아. 의료를. 그치? 그러면 이제 정말 국가가 시장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맡겼다 그러면 그럼 국민들이 막 죽어가든 말든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당연히. 그죠? 그럼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정당은 아예 표를 못 얻거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놔서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또 따로 들여가지고서 의료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미국이 그래서 의외로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가는 민영화를 완전히 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애들한테는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럼 누군가는 거기에 무임승차를 해야 하나요? 해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 소방 이런 거야. 군대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우리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 트럼프가 미국 패권주의자거든. 그래서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렇게 슬로건이래. 근데 웃긴 건 트럼프가 요새 하는 일 중에 특이한 게 미국 군대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그죠? 그 이유가 뭐야? 군대도 공공재고요. 맞지? 군대를 축소시키면 자기 세금 덜 내지? 그래도 거기에 그 보호는 그 공공재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 거야. 그 보호는 똑같이 받거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뭐 다른 나라에 군대를 주둔하든 뭘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미국이 남들한테 공격 안 받을 정도까지만 군대를 유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그죠? 그래서 웃긴 게 패권주의자인데도 군대를 축소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라는 질문이고, 그치? 이거는 결국 전통 경제학의 인간관, 이기적인 거, 그치? 인간관에 대한 반문이에요. 반대 질문. 그죠? 반박하는 질문. 그러니까 이의제기의 성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거 맞다. 맞지만 항상이냐? 그치? 항상이냐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타적이기도 하더라. 사람은 공정함 같은 것도 중요하게 여기더라 하는 실험들이 나옵니다, 이제. 자, 봅시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다. 심리학 실험이죠. 일정한 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집단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집단의 각 사람에게 일정한 수의 표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게 50장씩의 표를 배분. 그 다음에 이 표를 어떻게 쓰는가. 네. 이게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 이 표가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 그래서 그 자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넣죠? 이거 투자예요.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표 한 장을 흰색 개인 상자에게 이제 개인에게 투자하면 다 개인적으로 쓰잖아. 그러면 1,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 공봉에 넣으면 모든 사람이 500원씩.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보면 이 실험은 공공에게 많이 투자할수록 전체 이윤이 극대화되는 실험인 겁니다. 맞죠?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들 협력해가지고서 전부 다 푸른색 상자에 다 집어넣는다. 10명이 다. 그러면 그치? 25,000원씩 10명이니까 얼마? 25만원의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그치? 10명이 전부 다 푸른색이다. 근데 10명이 다 흰색에다만 집어넣으면 각각 50만원씩 갖고 끝나는 겁니다. 5만원씩. 맞죠? 그러니까 각각 5만원씩 갖느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각각 25만원씩 갖느냐의 문제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어떤 게 좋아? 다 같이 푸른색에 넣자가 좋은 거지. 맞죠? 그래갖고 이렇게 흰색 상자는 이기적 행위, 그죠? 푸른색 상자는 이타적 경제 행위, 그죠? 그래서 푸른색 상자는 공공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전통적 경제학의 인간과는 어떻게 예측할까요? 그렇죠. 전부 흰색이야. 각각 5만원씩. 그죠? 아, 5만원이 맞나? 5천원. 맞지? 50장인 거지. 각 5만원. 사회 전체의 총 이익은 사회 전체로 보면 10명이니까 50만원어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반대로 다 완벽하게 이타적이었다 그러면 각 25만원씩. 맞죠? 사회 전체는 250만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도 이득, 사회 전체로 봐도 이득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기적인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넣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 있죠? 이게 전통적 인간관. 그래서 내가 일단 5만원을 얻고, 만약에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어때? 그래서 추가로 더 얻고, 그럼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얻네. 그치? 그래서 각 5만원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임승차인 거야. 자, 그래서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넘어갑니다.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전부 푸른색. 그쵸, 당연히. 각 20만원, 전체 250만원이니까. 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대요. 흰색 상자가 바람직하고. 그냥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흰색 상자에 전부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푸른 상자에 넣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일 거다. 무임승차라고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뭐였다고? 무임승차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던 거야, 제 목적은. 근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의외로 무임승차의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 번 실험을 거듭해봤지만 흰색 상자에 전부 다 넣는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표의 40%에서 60%, 그러니까 절반 정도지. 이게 중요해, 절반 정도. 사람은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를 위한 이타심, 뭐 또는 이기심과 공정함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대충 반쯤 섞여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종류의 실험을 해도 되게 비슷한 비율로 나와요. 그래갖고 이 비슷한 실험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분배 결정 실험 뭐 이렇게도 부르는 이상한 실험도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둘씩 짝을 짓게 합니다. 나랑 뭐 얘랑 짝이야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한테는 돈을 줘요.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나한테 내 맘대로 나누라고 해. 분배의 결정권을 나한테 준다. 이게 권력자 입장인 거야 사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이걸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 이게 평범한 국민 입장인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가 동의를 해주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대로 분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동의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 둘 다 빵원이야. 둘 다 못 가지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이기적 인간관에 따르면 나는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9,900원인데 100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네, 이기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얻어야니까, 맞지? 9,900원인데 100원 이렇게 나누자고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럼 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너 100원 가지고 나 9,900원 받아들여? 요새 좀 힘드냐? 왜 받아들여? 왜 받아들이는 거야? 아, 뭔 상관이야? 야, 처음 보는 사람. 네. 여기 처음 보는 시커먼 남자 새끼 하나 앉아있고, 얘가 너한테 100원 가지래. 안 돼요? 대부분 거절합니다. 이제. 근데 원래 합리적인 인간관에 따르면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냥 거절하면 빵원의 이익, 받아들이면 100원의 이익. 그럼 내가 뭐 안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100원이어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인간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더라. 일단은 분배하는 사람부터가 그래. 분배하는 사람부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배하는 비율이 아주 낮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6대4를 넘지 않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6,000원, 너 4,000원 이 정도, 아니면 5,000원, 5,000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정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7대3, 8대2 이 정도쯤 되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거절해버려. 8대2만 돼도. 8,000원, 2,000원 이것만 돼도 아이씨 안 받고 말아.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런다고. 자기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공정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또는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해보면 전 세계 어딜 가서 어떻게 실험을 해도 비슷한 비율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이렇게, 아픈 거 아셨어? 하여튼,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비슷하죠, 얘랑? 그런 거고. 얘 이제, 얘랑은 별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네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해준 얘기인데, 이 실험에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지금 방금 했던 실험. 이것도 비슷하게 실험을 바꿔서 합니다. 그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할 때, 누가 분배를 맡고 누가 결정을 할지를 퀴즈 같은 걸 내서 해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시키거나. 근데 퀴즈라고 해봤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뭐 구구단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빨리 맞추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긴 놈은 분배를 결정하게 하고요. 진 놈은 이제 최종 이제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웃긴 게 뭐가 되냐면 압도적으로 비율이 확 달라져요.
어디를 가든. 그게 뭐냐면 대개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면 나누는 사람도 8대2 이상의 비율을 선택한다. 극단적으로 차이 나게. 내가 8,000원 이상을 가진다.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별거 아닌 실험이었어. 그 후구당 같은 거잖아. 그치? 누가 빨리 손을 드냐 안 드냐 뭐 이런 거 가위바위보를 시켜도 똑같아요. 정말 운이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냐 패냐라는 과정을 하나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걸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함으로 잘못 인식하게 됐다는 거지. 이것도 인간이 비합리적이라는 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불공정함을 제시를 해. 근데 얘도 받아들여. 거의 100이면 100 다 받아들여. 이게 이 실험이 왜 무서운 거냐면 대학 가는 게 여기랑 관련돼. 왜 대학을 서열화시키는지. 권력자들은 항상 대학 같은 거를 왜 서열화시키고 왜 테스트라는 거, 성적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지가 이유가 있어. 그러면 불공정함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인지 또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필요한 능력인 건지 그죠?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열화된 대학 시스템 같은 것들은 지배를 정당화하고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는 애들은 뭐해? 뭐 이렇게 말하면 서울대 나오는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뭐 사실 알바야. 당당하게 그걸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막 뒤에 과정 같은 거 때문에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하면 안 되지. 너네도 서울대 가자 비슷했어.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그걸 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보게 돼요. 뭐 정말 웃긴 사례는 근데 이게 이런 실험이 안 통하는 집단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경제학 배우.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면 정말로 이기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경제학을 많이 선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합리적, 이기적 판단이 좋다라고 배워서 그런 건지는 몰라요. 하여튼 어느 나라에 가서 실험을 하든 경제학 전문가들한테 실험을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 그래갖고 사실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토론에서 하는 게 유럽 쪽에 경제학 전공자들한테 경제를 맡겨놓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자 사람은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 뭐라고? 사람은 뭘 추구해? 뭐 이걸 이타성으로 봐도 좋고 그치?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라고 봐도 좋아요. 어쨌든 그 이기적 합리적인 건 아닌 거지. 이런 선택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통적 경제학은 아까 했었지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스트 경제 행위를 분석의 대상. 이걸 전제로 깔고 그냥 인간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분석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이 현실의 인간은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애와 다르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죠? 거기서 이어지는 게 뭐였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뭐야? 이것도 한계야. 맞니? 왜냐면 애초에 전제가 틀렸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이 이론에 따라서 뭘 만들어 봤자 현실에 적용시켰을 때 제대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치?
해갖고 그 결론이 뭐라고? 여기 필요하다로 끝납니다. 여기 나오죠? 경제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보자. 그래서 자, 이게 그런데 새로운 관점의 경제 이론 또는 정책의 필요성. 쉣! 미안해 얘들아. 이거 써줘야 돼.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죠? 하여튼 그렇고, 근데 아까까지는 그래도 이거랑 관련해서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준 거고, 이건 정말 그냥 재미삼아 해주는 얘기인데, 웃긴 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새로운 관점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실험 같은 거, 심리학 실험 같은 걸 하거나 뇌과학자들이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뭘 하거든?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런 게 이제 행동경제학인데, 이 행동경제학자들이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결론으로 나온 게, 이게 미국에서는 80년대 이미 나왔어요. 80년대, 90년대.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재밌는 게 눈에 흔히 듣는 그겁니다. 왜 마트에는 시계가 없습니까? 뭐, 그 다음에 왜 마트는 주로 오른쪽으로 카트를 끌고 돌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까? 뭐, 마트 나올 때 입구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거 행동경제학자들 만드는 거야. 뭐, 세일을 할 때 왜 1+1이나 2+1 이런 걸 하면 더 잘 팔릴까?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다.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자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런 실험들을 해서 이론들을 만들어 하는데, 골 때리게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 행동 경제 이론들을 더 적극적으로 갖다 쓰더라. 다만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적 경제 이론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실제로 큰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다는 거,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아예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좀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행동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실제로 뭐 이런 정책 방법 이런 걸 만드는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해봤는데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이 더 잘 갖다 쓰더래요. 그래서 너네는 그냥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내가 투표하고 뭐하고 할 때 이런 것 좀 이렇게 좀 평상시에 봐두거나 관심 갖고 있으면 좋아. 더군다나 너네는 이제 뭐 그 AI의 시대라고 그러잖아. 그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AI 시대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AI 시대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시대야. 사람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돼? 아주 소수의 이제 지식인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빈민처럼 살게 됩니다. 정말.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고 자기 부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권력을 유지하려도 뭐가 필요해? 여기 집사. 그죠? 여기 우리 집사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한테 뭐 시켜먹고 이렇게 해서, 그치? 우리 집 돌아갈 거야. 내가 초거대 부자인데 내가 막 집안에 보일러 관리하고 막 그 직원들 관리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사 있어야 돼. 가정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가정부. 설거지 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공장을 돌려도 공장에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눈치를 좀 더 봐, 안 봐? 대단 쓰려면 좀 더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없게 되더라고. 로봇가 다 해줄 수 있다고 쳐봐. 그지? 그래갖고 실제로 남는 일자리는 사람한테 그 남는 평균 일자리들은
로봇 가격보다 싼 일자리. 그렇게밖에 없을 거라고.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배 문제를 새롭게 고민해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로봇한테 일 다 시켜. 농사도 로봇가 짓게 하고 막 다. 그래갖고서 사람들은 다 핑핑 놀아. 모든 이 국민이 다. 거의 모든 국민이 다 핑핑 놀고 자기의 취향이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거 이런 것만 하고 살아. 어차피 농사는 로봇가 만들 거니까. 로봇가 지어서 쌀 생산해서 주고 그렇지? 물건도 다 로봇가 해줄 거니까. 그러면 정말 잘만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도 갖고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래요.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기는 이 앞에 문구 설명하는 거라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모든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뭐야? 글의 주제 또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앞뒤에 찾아보면 되는데 이것도 앞뒤에 찾아보면 다 나와 그냥.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실험의 내용을 정리하자 그랬는데 요거는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의외로 중요해요. 사실 내용이 하는 데는 필요 없는데 시험 볼 때는 쓰잘데기 없어도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의도하고 과정하고 결과를 구분하라고. 알겠죠? 하고 넘어가서 뭐 필자의 의도는 뭐 이런 거지. 이렇게 하는 거고 예상 독자도 요렇게 이거 예상 독자 솔직히 이거 이해되니? 너네가 읽어도 다 이해되잖아 어차피 그쵸? 너네 평상시에 경제학이나 경제 이론 뭐 이런 거 관심 있었어요? 별로 없어도 다 이해되지?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 나오는 어떤 용어라든가 또는 단어의 수준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고 자 기대하는 바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넘어가서 제목의 의미 아까 선생님이 앞에 설명을 해줬는데 그죠? 어쨌든 중요하게 이거 자주 나와요. 아까 이것도 한 번쯤 더 봐주고요. 알겠니? 그리고 나서 뭐 동메달, 은메달 이렇게 하는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게 눈에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서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냥 한 번쯤 읽어보세요. 하고 나면 끝이야.